윤세리의 동물병원은 동네의 시간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서울의 번잡함이 한 발짝 비껴간 한적한 골목길에 자리한 포근한 동물병원은 이름 그대로였다. 창문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먼지를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와 갓내린 커피향이 기분 좋게 섞여 있었다. 명문대 수의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녀가 강남의 대형 병원 대신 이곳을 택했을 때 모두가 의아해했다. 하지만 세리는 돈이나 명예보다 상처받은 작은 생명들과 조용히 교감하는 지금의 삶에 만족했다. 그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지우고 싶은 과거의 상처가 있었다. 아가, 이제 다 됐어. 하나도 안 아팠지? 세리는 겁에 질린 어린 몰티즈에 발에 붕대를 감아주며 다정하게 속삭였다. 그녀의 손길과 목소리에는 동물을 안심시키는 특별한 힘이 있었다. 낑낑거리던 강아지는 어느새 꼬리를 살랑이며 그녀의 손을 핥았다. 보호자가 감사를 표하며 강아지를 안고 나간 후 병원에는 다시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다. 세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잠시 숨을 돌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달랑 병원 문에 달린 종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리고 어울리지 않는 손님 2명이 들어섰다. 제복을 입은 젊은 경찰들이었다. 그들의 품에는 동요하는 동물이 든 이동장이 들려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난처함이 가득했다. 여기가 윤세리 수의사 선생님 병원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좀 곤란한 상황이라서요. 젊은 경찰이 극적인 머리를 긁으며 이동장을 내려놓았다. 방금 관내에서 독거노인 변사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심장마비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현장에 이 녀석이 유일한 가족이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데려오긴 했는데 맡아줄 곳이 없어서. 세리의 시선이 이동장 안으로 향했다. 새하얀 털을 가진 아름다운 페르시안 고양이였다. 하지만 상태는 엉망이었다. 윤기 나던 털은 여기저기 뭉쳐 있었고 에메랄드빛 눈동자는 극도의 경계심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리는 수의사 생활을 하며 수많은 동물의 눈을 봐왔지만 저렇게 깊고 절망적인 슬픔을 담은 눈은 처음이었다. 일단 꺼내보죠. 세리가 이동장 문을 열자 고양이는 하악하는 소리를 내며 몸을 잔뜩 웅크렸다. 경찰들이 잠시 돌봐주려 했을 때 핥힌 자국인지 한 명의 손등에는 붉은 상처가 나 있었다. 조심하십시오. 성질이 보통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리가 천천히 손을 내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고양이는 여전히 경계했지만 더 이상 발톱을 세우지는 않았다. 그저 젖은 눈으로 세리를 가만히 응시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때 세리는 들었다. 고양이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 새어나오는 이상한 소리를. 그것은 일반적인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낮고 끊어질 듯 이어지는 그 소리는 마치 사람이 슬픔을 억누르며 내는 흐느낌처럼 들렸다. 예, 우는 것 같은데요. 젊은 경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고양이는 눈물샘 구조상 슬퍼서 울지는 않아요. 아마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일 겁니다. 세리는 이성적으로 대답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다르게 말하고 있었다. 저것은 단순한 스트레스 반응이 아니다. 진짜 비통함이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동물들의 감정의 결을 예민하게 감지하는 능력이 있었다. 나비야, 괜찮아. 세리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할머니가 고양이를 나비라고 불렀다는 경찰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제 아무도 널 해치지 않아. 약속할게. 그녀의 목소리에 반응한 것일까? 나비는 잠시 흐느낌을 멈추고 아주 천천히
그리고 망설이며 세리의 손가락에 자신의 뺨을 비볐다. 차갑고 축축한 느낌. 정말로 눈물을 흘린 것처럼 털이 젖어 있었다. 그 순간 세리의 마음속에서 강한 책임감이 솟아올랐다. 제가 돌보겠습니다. 주인의 장례 절차가 끝날 때까지, 아니 그 이후로도 필요하다면요. 경찰들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안도하며 몇 가지 서류를 작성하고 돌아갔다. 병원에는 다시 세리와 동물들, 그리고 새로운 손님 나비만이 남았다. 세리는 나비를 위해 가장 아늑하고 조용한 케이지를 준비해 주었다. 최고급 사료와 깨끗한 물, 부드러운 담요를 넣어 주었지만 나비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다. 그저 담요 위에 몸을 웅크린 채 텅 빈 눈으로 허공의 한 점만을 응시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저미게 하는 그 슬픈 흐느낌을 토해냈다. 세리는 조심스럽게 케이지 문을 열고 나비의 등을 쓰다듬었다. 나비는 이제 그녀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등을 쓰다듬던 세리의 손가락에 차갑고 딱딱한 무언가가 닿았다. 목걸이였다. 그런데 일반적인 애완동물용 목걸이가 아니었다. 가죽이나 천이 아닌 세련된 디자인의 가느다란 금속 체인이었다. 마치 사람이 하는 액세서리처럼 보였다. 독거노인이 키우던 고양이 목에 이런 비싼 걸. 세리는 의아하게 생각하며 목걸이에 이름표나 연락처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매끄럽고 차가운 금속 표면에는 그 어떤 정보도 새겨져 있지 않았다. 주인을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한 최소한의 정보조차 없는 이상한 목걸이였다. 그날 밤 세리는 퇴근하지 못하고 병원 소파에서 웅크린 채 잠을 청했다. 다른 동물들은 모두 깊이 잠들었지만 나비의 케이지에서만큼은 밤새도록 애끓는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세리는 잠결에도 그 소리를 들으며 뒤척였다. 단순히 주인을 잃은 슬픔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깊고 절절한 비애, 주인의 형편과 어울리지 않는 기묘하고 비싼 목걸이. 세리는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노인의 고독사나 주인을 잃은 반려동물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둡고 차가운 미스터리의 첫 페이지가 슬프게 우는 한 마리 고양이를 통해 그녀의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시간은 약이라는 말이 윤세리는 때로 진리라고 믿었다. 나비가 병원에 온 지 사흘이 지났다. 처음 이틀 동안 나비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오직 흐느끼기만 했다. 세리는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케이지 옆에 조용히 앉아 낮은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거나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의 진심이 통한 것일까?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나비는 처음으로 그녀가 내민 손에서 참치 간식을 조금 핥아먹었다. 그리고 그날 밤 지독하던 울음소리가 멎었다. 그것은 작은 변화였지만 세리에게는 거대한 진전이었다. 마침내 나비가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 열어준 것이다. 그녀는 나비가 완전히 안정을 찾았다고 판단될 때 정식으로 건강검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닷새째 되는 날 오후, 세리는 나비를 진료실로 데려왔다. 나비는 여전히 낯선 환경을 두려워했지만 세리의 품에 안겨 있을 때는 얌전했다. 세리는 청진기를 나비의 작은 가슴에 대고 심장 소리를 들었다. 다행히 심박은 안정적이었다. 청화 혈압도 정상 범위였다. 영양실조가 약간 있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착하다. 나비야, 거의 다 끝났어. 세리는 나비를 안심시키며 마지막으로 목 주변의 림프절을 촉진하기 위해 목걸이를 풀어야 했다. 그런데 금속으로 된 목걸이의 버클이 꽤 뻑뻑했다. 그녀가 버클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힘을 주는 순간 진료대의 스탠드 조명,
불빛이 버클의 안쪽 면에 반사되어 그녀의 눈을 살짝 찔렀다. 이응, 그녀는 무심코 버클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숨을 멈췄다. 그곳에는 단순한 흠집이 아니었다. 머리카락보다 더 가늘고 정교한 선으로 무언가 빼곡하게 새겨져 있었다. 너무나 작아서 맨눈으로는 거의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세리는 서랍에서 확대경을 꺼내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비추어 보았다. 확대된 시야 속으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그것은 일련의 영문자와 숫자 조합이었다. 시디마나 치료드리인 파본데 수의학뿐만 아니라 생화학에도 깊은 지식이 있었던 세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차렸다. 분자식, 어떤 화학 물질의 구조를 나타내는 기호였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대체 누가, 무엇 때문에 고양이 목걸이 버클 안쪽에 이런 분자식을 새겨 넣었단 말인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세리는 서둘러 검진을 마쳤다. 그녀는 나비를 다시 아늑한 케이지에 넣어주고 자신은 곧장 사무실로 달려가 컴퓨터를 켰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방금 확대경으로 보았던 그 분자식을 검색창에 조심스럽게 입력했다. 엔터키를 누르자 수많은 전문 자료와 논문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다. 대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들이었다. 하지만 그중 유독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는 단어가 있었다. 루미나 루미날, 그리고 그 옆에 붙어있는 이름, 태양바이오, 태양비오. 태양바이오, 대한민국 제약업계를 넘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거대 기업. 특히 신약 개발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함께 경쟁사를 무너뜨리는 무자비한 경영 방식으로 악명이 높은 곳이었다. 세리는 관련 기사들을 미친 듯이 클릭하기 시작했다. 루미나, 그것은 태양바이오가 사운을 걸고 개발 중인 차세대 신경치료제의 이름이었다. 퇴행성 뇌질환, 특히 알츠하이머 치료에 획기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꿈의 신약, 아직 임상 3상이 진행 중이며 그 핵심 성분과 제조법은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1급 기업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다. 기사에는 루미나의 개발로 태양바이오의 주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스크롤해 태양바이오가 최근 출원한 루미나 관련 특허 정보 페이지를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그 분자식을 마주했다. CD1하시주드리엔5오드 나비의 목걸이에 새겨져 있던 것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완벽하게 동일한 분자식이었다. 세상에, 세리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내지르며 의자 등바디에 몸을 기댔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제 모든 것이 한 줄로 꿰어졌다. 가난한 독거노인으로 알려진 나비의 주인,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그리고 그녀의 고양이가 하고 있던 1급 기밀에 해당하는 신약의 핵심 분자식이 새겨진 기묘한 목걸이. 나비의 주인이었던 할머니는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바로 이 루미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주인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이자 다잉 메시지였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일생일대의 연구 결과를 가장 믿었던 유일한 가족, 나비에게 맡긴 채 눈을 감았던 것이다. 그제야 나비의 그 깊고 절망적인 슬픔이 이해가 되었다. 나비는 단순히 주인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함께 비밀을 지켜온 동지를 잃고 그 마지막 유언을 지키지 못했다는 절망감에 울부짖고 있었던 것이다. 세리는 창백한 얼굴로 천천히 진료실로 걸어 나갔다.
케이지 안에서 나비는 처음으로 편안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보살핌 속에서 마침내 경계를 풀고 안식을 찾은 것이다. 세리는 조용히 잠든 나비를 바라보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경찰에 알려야 할까? 고양이 목걸이에서 거대 제약회사의 비밀을 발견했다는 이 소설 같은 이야기를 누가 믿어줄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비밀을 알게 된 순간 그녀 역시 더 이상 평범한 동네 수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위험한 진실의 상속자가 되었으며 자신을 믿고 잠든 저 작은 생명과 그 주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다.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차가운 분자식이 그녀를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윤세리는 굳은 결심을 하고 경찰서로 향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거대한 음모의 퍼즐 조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 사건을 담당했던 강민준 형사를 찾았다. 강 형사는 수북이 쌓인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다시 찾아온 세리를 보고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수의사 선생님, 또 어쩐 일로? 형사님, 어제 돌아가신 송혜인 할머니. 아니, 송혜인 박사님에 대해 다시 수사해 주셔야 합니다. 세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녀는 나비의 목걸이에서 발견한 분자식과 그것이 태양바이오의 1급 기밀 신약 루미나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했다. 강민준 형사는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회의적인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선생님, 국가수 부검 결과는 명백한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도 외상도 없었어요. 고양이 목걸이에 뭐가 새겨져 있든 그걸 가지고 거대 기업인 태양바이오를 엮어서 살인사건으로 재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제 상상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증거는 지금부터 찾아야죠. 이게 우연일 리가 없잖아요. 선생님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세상에는 우연의 일치라는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강 형사는 미안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그녀를 돌려보냈다. 세리는 좌절감에 휩싸여 경찰서를 나섰다. 역시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송혜인 박사의 억울함과 그녀의 마지막을 지켰던 나비의 슬픔을 외면할 수 없었다. 증거가 없다면 직접 찾으면 될 일이었다. 그녀는 나비를 데리고 송혜인 박사의 집으로 향했다. 유품을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강 형사에게 허락을 받아두었다. 낡은 다세대 주택의 문을 열자 여전히 주인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한 공간이 그들을 맞았다. 나비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익숙한 듯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런데 녀석의 행동이 이상했다. 집 안을 둘러보는가 싶더니 곧장 낡은 책장이 놓인 방 한구석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특정 마룻바닥을 앞발로 긁기 시작했다. 야옹. 나비는 세리를 돌아보며 애타게 울었다. 마치 여길 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세리는 홀린 듯 그곳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나비가 긁던 마룻바닥은 다른 곳과 달리 약간 틈이 벌어져 있고 색깔도 미세하게 달랐다. 그녀가 손으로 힘껏 판자를 들어 올리자 삐걱 소리와 함께 숨겨진 작은 공간이 드러났다. 먼지 쌓인 공간 안에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송혜인 박사의 잃어버린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가장 위에는 낡은 태양바이오 연구원 신분증이 있었다. 활짝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송혜인 박사. 그녀는 총명하고 열정 넘치는 과학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수십 권에 달하는 낡은 연구 노트가 있었다. 노트의 표지에는 프로젝트 루미나라고 적혀 있었다. 세리는 숨을 죽이며 노트를 펼쳤다. 그 안에는 알아볼 수 없는 복잡한 수식과 화학 구조식, 그리고 실험 과정에 대한 기록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것은 루미나가 처음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시작해 최종 분자식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담고 있는 한 과학자의 피와 땀 그 자체였다. 그녀는 태양 바이오가 아니라 바로 송혜인 박사가 루미나의 진정한 창조주였던 것이다. 상자 맨 아래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젊은 송혜인 박사가 다른 젊은 남자 연구원과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둘은 매우 친밀한 동료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사진 밑에 구겨진 차에 놓여있던 한 장의 서류. 해고 통지서. 사유는 연구 규정 위반 및 기밀 유출 시도였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태양 바이오는 그녀의 연구를 통째로 훔치고 누명을 씌워 쫓아낸 것이다. 평생을 바친 연구 결과를 빼앗긴 천재 과학자는 세상에서 잊힌 채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세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선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악마적인 범죄였다. 한편 서울 중심부의 가장 높은 빌딩, 태양 바이오의 차가운 유리 성체 안에서 이태호 전무는 부하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는 창밖의 도시를 장난감처럼 내려다보며 와인 잔을 흔들고 있었다. 송혜인은 계획대로 처리됐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문제없이 종결됐습니다. 잘했어. 이태호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송혜인이 키우던 고양이가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인근 동물병원에 임시 보호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양이 이태호의 눈썹이 살짝 찡그려졌다. 그 늙은이가 죽는 순간까지 끼고 살던 그 고양이 말인가? 네, 별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니, 이태호는 와인 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송혜인은 빈틈없는 여자였어. 자신의 연구 노트를 전부 불태워버렸지. 하지만 그 여자, 무언가 보험을 들어놨을지도 몰라. 아주 사소하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만한 곳에 그의 시선이 허공의 한 점에 머물렀다. 그는 송혜인이 그 고양이를 얼마나 병적으로 아꼈는지 기억했다. 그 동물병원. 어디지? 포근한 동물병원이라는 작은 곳입니다. 조용히 그 고양이 데려와.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말고. 이타오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어떤 위협보다도 섬뜩했다. 거대한 악의 그림자가 아무것도 모른 채 진실의 상자를 품에 안은 윤세리와 작은 고양이 나비에게로 서서히 뻗어오고 있었다. 세리는 연구 노트를 가방에 챙겨 병원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단순히 낡은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한 천재 과학자의 억울한 삶과 거대 기업의 추악한 비밀, 그리고 정의를 위한 싸움의 유일한 무기였다. 그녀는 자신을 올려다보는 나비의 에메랄드빛 눈동자를 마주보았다. 그 눈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강한 믿음과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윤세리의 예상대로 적의 움직임은 빠르고 집요했다. 며칠 후 병원 문을 열고 아주 세련된 차림의 중년 부부가 들어왔다. 그들은 자신들을 은퇴한 사업가라고 소개하며 오랫동안 페르시안 고양이를 입양하고 싶어 수소문하던 중 나비의 사연을 듣고 찾아왔다고 말했다. 저희가 이 아이의 남은 생을 책임지고 싶습니다. 물론 사례는 얼마든지 두둑하게 하겠습니다. 남자가 지갑에서 수표책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하지만
세리는 그들의 눈에서 동물에 대한 애정을 단 1g도 읽을 수 없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진귀한 예술품을 사들이려는 수집가의 그것처럼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들은 나비의 건강이나 성격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오직 언제 데려갈 수 있는지에만 집착했다. 죄송합니다. 세리는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거절했다. 나비는 아직 안정이 필요하고 현재 경찰의 보호관찰 아래에 있는 상태라 입양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부부로 위장한 그들의 얼굴의 순간 차가운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다시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물러났다. 세리는 그들이 돌아간 후 심장이 불안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저들은 단순한 입양 희망자가 아니었다. 태양 바이오에서 보낸 첫 번째 정찰병이었다. 그날 밤 세리는 불안한 마음에 퇴근을 미루고 병원에 남아 송혜인 박사의 연구 노트를 다시 한번 훑어보고 있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밖에서는 거센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때였다. 병원 뒷문 쪽에서 달그락하는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자물쇠를 따려는 소리였다. 세리는 숨을 죽였다.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재빨리 나비가 있는 입원실로 달려가 곤히 잠든 나비를 이동장 안에 넣고 진료대 밑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겼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111 단축키를 누를 준비를 했다. 결국 문을 따는 데 실패했는지 거친 소리와 함께 누군가 뒷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다. 세리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녀는 진료대 위에 있던 가장 크고 무거운 금속재 수술 도구 트레이를 집어들었다. 만약 놈들이 들어온다면 이걸로 저항할 생각이었다.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조용히 고양이만 내놓으면 얌전히 돌아가 주지. 문 밖에서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낮에 왔던 그 부부 중 남자의 목소리와는 달랐다. 훨씬 더 거칠고 전문적인 해결사의 느낌이었다. 세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나비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몇 번 더 문을 차던 놈들은 이내 근처에서 순찰차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자 욕설을 내뱉으며 서둘러 자리를 뜨는 듯했다. 모든 것이 다시 조용해졌다. 세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다. 이것은 경고였다. 다음번에는 더 자비가 없을 거라는. 다음 날 아침 세리는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로 다시 강민준 형사를 찾아갔다. 그녀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단순 강도 미수일 수도 있습니다. 강 형사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아니에요. 세리가 소리쳤다. 그들은 돈이나 약품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오직 고양이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형사님, 이제 제 말이 믿기지 않으세요. 그저 심장마비로 죽은 할머니의 고양이를 훔치기 위해 누가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강민주는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누르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수의사의 고집, 거대 기업의 이름, 그리고 이제는 명백하게 그 고양이만을 노린 표적성 침입 시도. 형사로서의 오랜 직감이 그의 뇌리에 경고등을 켰다.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결심한 듯 말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송혜인 씨 사망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겠습니다. 살인용의 사건으로 전환합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회의적이거나 피곤하지 않았다. 진실을 좇는 날카로운 형사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윤세리 선생님, 지금부터는 위험합니다. 태양 바이오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거대한 조직입니다.
당분간 병원을 떠나 저희가 마련한 안전가옥으로 피신해 주십시오. 나비도 함께입니다. 저희가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세리는 처음으로 자신을 믿어주는 든든한 아군을 얻었다는 사실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다. 그날 이후로 외로운 싸움은 끝났다. 세리는 경찰이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에서 나비와 함께 지내며 강민준 형사와의 공조 수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 송해인 박사의 연구 노트를 분석했다. 그 안에는 루미나의 제조법뿐만 아니라 태양바이오 측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그녀의 데이터를 빼돌리고 그녀에게 누명을 씌웠는지에 대한 정황들이 암시되어 있었다. 특히 젊은 시절 송 박사와 함께 웃고 있던 사진 속 남자가 현재 태양바이오의 회장이자 이태호의 아버지인 이중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배신의 깊이에 몸서리쳤다. 강민준 형사는 공식적인 수사 라인을 통해 태양바이오의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그는 송혜인 박사가 사망하던 날 주변 CCTV에서 포착된 이태호 전무의 차량을 발견했다. 공식적인 사인은 심장마비였지만 이제 모든 증거는 그 죽음의 배후에 태양바이오가 있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안전가옥의 작은 책상 위 세리는 복잡한 화학식을 추적하고 있었고 강 형사는 수사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발치에서 나비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더 이상 울지 않는 나비는 이제 억울하게 죽은 주인의 복수를 위한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의 고요한 상징이 되어 있었다. 사냥감이었던 그들은 이제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사냥꾼이 되어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다. 안전가옥에서의 시간은 긴장 속에서도 차분하게 흘러갔다. 강민준 형사는 밖에서 태양바이오의 숨통을 조여가고 있었고 윤세리는 안에서 송혜인 박사가 남긴 연구 노트의 행간에 숨겨진 의미들을 파헤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화학식을 넘어 한 명의 고독한 천재가 세상과 싸워온 흔적들을 읽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리는 연구 노트 더미 속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젊은 시절의 송혜인 박사와 지금은 태양바이오의 회장이 된 이중권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한때는 누구보다 신뢰했던 동료. 하지만 결국 그 신뢰를 무참히 짓밟고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남자. 세리는 사진 속 이중권의 젊은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야망으로 번뜩이는 그의 눈빛이 낯설지 않았다. 그녀의 기억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잊으려 애썼던 고통스러운 과거의 편린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를 지켜보던 강민준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안 좋습니다. 세리는 대답 대신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리켰다. 이 사람이, 이중권 회장이 우리 아버지의 친구였어요. 그리고 그녀의 의식은 20년 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그해 겨울로 거슬러 올라갔다. 당시 세리의 아버지, 윤기준 박사는 국내의 한 중견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던 촉망받는 연구원이었다. 그는 사람 좋고 순박했지만 연구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그의 유일한 낙은 어린 딸 세리에게 자신이 개발하고 있는 신약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이었다. 세리야, 아빠가 이 약을 완성하면 더 이상 아픈 사람이 없게 될 거야. 그의 눈은 언제나 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 아버지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있었다. 같은 연구실의 동료, 이중권이었다. 세리의 기억 속 중권 아저씨는 언제나 유쾌하고 호탕한 사람이었다. 주말마다 집에 찾아와 아버지와 밤새도록 연구에 대해 토론했고 어린 세리에게는 늘 맛있는 과자를 사주곤 했다.
윤기준 박사는 당시 획기적인 항생제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수년간의 노력 끝에 결정적인 성과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학회 발표 날짜까지 잡혔다. 아버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기쁨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운명의 그날, 모든 것이 악몽으로 변했다. 학회 발표 바로 전날, 이중권은 윤기준 박사의 모든 연구 데이터와 샘플을 훔쳐 하룻밤 사이에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를 출원해버렸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자취를 감췄다. 얼마 후 그는 그 특허 기술을 발판 삼아 자신의 회사를 차렸다. 그 회사가 바로 태양바이오의 전신이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윤기준 박사는 충격과 배신감에 무너져 내렸다. 회사는 오히려 그에게 기밀 유출의 책임을 물었고 그는 불명예스럽게 해고당했다. 업계에 나쁜 소문이 퍼져 그를 받아주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다. 한때 존경받던 과학자는 매일 술에 의지해 살았고 친구의 이름을 저주하며 몸과 마음이 병들어갔다. 그리고 1년 후 그는 화병과 강영화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 어린 세리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봐야 했다. 다정했던 아버지가 어떻게 망가져가는지, 행복했던 가정이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그녀는 다짐했다. 다시는 아버지처럼 억울하게 당하지 않겠다고. 돈과 권력의 논리가 지배하는 거대하고 추악한 세상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그녀가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고 작은 동네 수의사가 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그래서 저는 도망쳤던 거예요. 세리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송혜인 박사의 이야기와 슬프도록 똑같이 겹쳐 보였다. 같은 인물에게 같은 방식으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파멸당한 두 명의 천재 과학자. 강민준 형사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이제 그녀가 왜 그토록 이 사건에 집착했는지, 왜 나비의 슬픔에 그토록 깊이 공감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이것은 그녀에게 단순히 남의 사건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한을 풀고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맞서는 싸움이었던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녀에 대한 연민과 함께 뜨거운 존경심이 솟아올랐다. 그녀는 그저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트라우마를 안고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세상의 불의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강인한 전사였다. 이제 이건 저만의 싸움이 아니게 됐군요. 강 형사가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중권과 이타오. 그 부자는 두 세대에 걸쳐 두 명의 인생을 훔쳤습니다. 제가 반드시 제 손으로 그들을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윤기준 박사님과 송혜인 박사님의 이름으로요. 세리는 눈물을 닦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도 단단한 강철 같은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의 복수, 송혜인 박사의 복수,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한 복수.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운명과 정면으로 맞서 싸울 것이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든든한 동지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는 작은 고양이 나비가 함께 있었다. 시간은 윤세리와 강민준의 편이 아니었다. 송혜인 박사의 연구 노트는 결정적 증거였지만 태양바이오의 막강한 법무팀은 그것을 퇴사한 연구원의 앙심품은 조작으로 몰아갈 것이 뻔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이타오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빼도 박도 못할 자백이었다. 결국 그들은 위험하지만 가장 확실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기로 했다. 이태호는 탐욕스럽고 동시에 완벽주의자예요. 세리가 연구 노트를 펼치며 말했다.
송 박사님의 연구는 훌륭했지만 미완성이었어요. 만약 제가 그 연구를 완성시켰다고 접근하면 어떨까요? 현재 루미나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공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호랑이 굴에 스스로 머리를 집어넣는 것과 같은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태호 같은 종류의 인간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미끼이기도 했다. 강민준 형사는 자신의 정보원을 통해 송혜인 박사의 숨겨진 제자가 나타났으며 그녀가 가진 기술이 루미나를 완성시킬 마지막 열쇠라는 소문을 태양바이오 내부에 흘렸다. 예상대로 이태호는 즉시 미끼를 물었다. 그는 중간책을 통해 자신이 직접 기술을 확인하고 거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거래 장소는 그의 왕국, 태양바이오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중앙연구실이었다. 그의 오만함이 스스로를 덫으로 이끌고 있었다. 결전의 날 밤, 세리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채 올랐다. 그녀의 블라우스 단추는 초소형 카메라였고 귀에는 통신용 이어피스가 숨겨져 있었다. 강민준과 그의 팀은 건물 밖 감시 차량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볼 터였다. 기억해요, 윤 선생님.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는 언제든 진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강 형사의 목소리가 이어피스를 통해 들려왔다. 세리는 마른 침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와 송혜인 박사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 싸움은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다. 태양바이오의 로비는 얼음 궁전처럼 차갑고 화려했다. 세리는 비서의 안내를 받아 VIP 엘리베이터를 타고 중앙연구실로 향했다. 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온갖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한 거대한 실험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리고 그 중앙에 이태호가 팔짱을 낀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이군, 윤세리. 평범한 동네 수의사라기엔 배짱이 좋군. 이태호가 비웃듯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 배짱 없이는 살 수가 없더군요. 세리는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좋아. 본론으로 들어가지. 당신이 완성했다는 그 공식 증명해봐. 세리는 가방에서 데이터 칩 하나를 꺼내 연구실 중앙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 복잡한 화학 구조식들이 떠올랐다. 그녀는 현재 루미나가 가진 문제점과 자신의 공식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여 약효를 극대화하는지 막힘없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태호의 눈이 탐욕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설명이 진짜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훌륭해. 그가 감탄했다. 이 정도라면 원하는 건 뭐든지 주지.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세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전 진실을 원해요. 송혜인 박사님과 우리 아버지 윤기준 박사님에 대한 진실. 이태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윤기준. 아, 그 실패자. 그는 경멸적으로 웃었다. 이제야 알겠군. 복수라도 하러 온 건가 어리석긴. 내 애비나 송혜인이나 똑같이 어리석었어. 재능은 있었지만 세상을 몰랐지.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는 게 순리야. 그들은 위대한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었을 뿐이라고. 디딤돌이라고요? 그래, 송혜인 그 늙은이가 감히 내 아버지를 배신하고 모든 걸 폭로하려 했지. 그래서 입을 막아야만 했어. 이태호는 마치 위대한 업적이라도 되는 양 떠벌리기 시작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아주 깨끗하고 완벽한 방법이었지.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는 자연스러운 심장마비. 그 여자가 평생을 바친 연구실에서 자신이 만든 약물과 비슷한 물질에 의해 죽어가는 기분은 어땠을까?
모든 것이 녹화되고 있었다. 세리의 심장은 분노로 터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냉정을 유지했다. 그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당신들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사람 목숨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물론이지. 이태원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이제 만족했나 그럼 그 완성된 공식을 넘겨. 그럼 내 목숨만은 살려주지. 세리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당신의 실험은 이제 끝났어요. 그것이 신호였다. 광! 연구실의 강화유리 문이 박살나며 검은 옷을 입은 경찰 특공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순식간에 연구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태호의 얼굴은 오만한 미소에서 경악과 불신으로 바뀌었다. 이게 무슨... 강민준 형사가 그의 앞으로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태호, 송혜인 박사 살인 및 연구기밀 절취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태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자신이 쌓아 올린 왕국, 그 심장부에서 그는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세리는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다. 그녀는 해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송혜인 박사의 이름으로. 길고 길었던 복수의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태양바이오 중앙연구실에서 이태호가 체포된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태풍의 시작이었다. 윤세리가 목숨을 걸고 확보한 자백 영상은 한서연 기자의 후속 보도와 함께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언론은 연일 태양바이오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했고 대중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성난 여론 앞에 태양바이오라는 거대 제국은 속수무책이었다. 주가는 폭락했고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어졌다. 결국 이중권 회장 역시 아들의 범죄를 묵인하고 과거 윤기준 박사의 연구를 절취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법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돈과 권력으로 쌓아 올린 성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몇 달 후 길고 긴 법정 싸움의 끝이 보였다. 이태호와 이중권 부자는 수십 년에 걸친 그들의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와 제약업계는 공식적으로 두 명의 비운의 천재, 송혜인 박사와 윤기준 박사의 명예를 복권시켰다. 루미나의 진정한 개발자는 송혜인 박사이며 태양바이오의 성장 기반이 된 항생제 기술의 원천은 윤기준 박사였음이 세상에 공표되었다. 세리는 텔레비전 뉴스에서 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그의 업적이 재조명되는 것을 보았다. 20년 동안 그녀의 가슴을 짓눌러왔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저 창밖의 파란 하늘을 보며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릴 뿐이었다.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모든 사건이 종결된 후 세리는 정식으로 나비의 입양 서류에 서명했다. 더 이상 나비는 임시보호 중인 상처받은 동물이 아니었다. 이제 나비는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그녀의 소중한 가족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다시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세리의 포근한 동물병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사건 이후 유명세를 타면서 병원을 찾는 손님들이 조금 늘었지만 병원의 평화롭고 아늑한 분위기는 변함이 없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세리는 진료를 마치고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창계는 푹신한 쿠션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나비가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잠들어 있었다. 더 이상 애끓는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나비의 작은 몸에서는 세상을 다 가진 듯 만족스럽고 평화로운 가르랑 소리가 고르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한때는 엉망으로 뭉쳐있던 새하얀 털은 이제 눈부시게 빛났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던 에메랄드빛 눈동자는 이제 평온과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리는 잠든 나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모든 것이 한 마리 고양이의 슬픈 울음소리에서 시작되었다. 주인의 억울한 죽음을 슬퍼하던 작은 생명체, 그 슬픔에 공감했던 작은 행동이 결국 그녀 자신의 20년 묵은 상처를 치유하고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었으며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켰다. 세리는 깨달았다. 그녀가 나비를 구원한 것이 아니었다. 나비가, 그리고 송혜인 박사가, 어쩌면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과거의 상처 속에 숨어 지내던 그녀를 세상 밖으로 이끌어내고 구원해 준 것인지도 모른다고. 고마워, 나비야. 세리가 속삭이자 나비는 잠결에도 대답하듯 가르랑 소리를 조금 더 크게 냈다. 병원 문에 달린 종이 딸랑 소리를 내며 새로운 손님을 맞이했다. 세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밝게 웃으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포근한 동물병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상처를 극복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굳건히 서 있었다.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비는 그치고 마침내 찬란한 무지개가 떴다.